우리가 기다리는 그녀가 왔습니다. 소소한 주치 제너럴 닥터의 정지당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코맹맹이가 아닌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원래 아침에 네. 늦잠을 잘 안 자는데 이상하게 지난주랑 이번 주에 수요일마다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왔을 때 그 목 잠김 아시죠? 네. 그 상태였는데 오늘은 평소대로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활동하다가 와서 그런지 좀 낫네요. 다른 사람이 저 디스한 거 아니고요. 좋아서 제가 시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는데 성인들이 맞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방접종이 보통 아이들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요즘에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인도 아이들처럼 필수 예방접종 그 코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별로, 나이대별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다들 그냥, 안 맞고 지내다가 최근에 언젠가부터 한 3, 4년 전부터 A형 간염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A형 간염 이제 막 개그맨 박명수 씨가 걸리고 막 맞아요. 그리고 20, 30대들이 A형 간염에 걸리면은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망률이 좀 높은 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A형 간염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면서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맞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뭐가 나왔냐면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백신. 그게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A형 간염이 유행하던 시기에 나오면서 요 두 가지 백신이 이제 성인들이 마치 필수 접종인 것처럼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그렇고 A형 간염 예방접종도 그렇고 맞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궁금해요. 이거 꼭 맞아야 되는 건가요? 그쵸. 왜냐면 예방접종은 늘 맞아야 되는 줄로 알고 살아왔어가지고. 게다가 가을철에서 겨울에 넘어갈 때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데 이것도 꼭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왠지 맞기는 싫은데 안 맞자니 뭔가 조금 걱정도 겨울 내내 되고. 감기를 달고 살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된다라는 의사의 확신 어린 말을 듣고 싶어서인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성인이 돼서도 맞아야 되는가, 어떤 걸 맞고 어떤 거는 좀 선택적이고 어떤 건 필수고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어떤 질병들을 예방접종 하는 건가요? 보통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나이대별로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네, 아이들은 꼭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예방접종을 맞는데 이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왜 필수인가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그런 질병이 사실 많진 않은데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데 치료하기는 어렵고 치료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나 그런데 예방은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예방 접종을 웬만하면 필수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파상풍 같은 건데 우리 주변에 파상풍 걸리면 보셨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네. 요즘에 사실 예방 접종도 약간은 좀 해이해지긴 했는데 파상풍 같은 거 걸리면 사망률이 엄청 높아요. 걸리기만 하면 그쵸, 그냥 그쵸. 죽나요? 거의 뭐 높죠. 너무 높은데 무슨 질병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파상풍 뭐지? 우리 길에서 지저분한 데서 다치면 파상풍 걸리나 막 이런 느낌이긴 한데. 녹슨 못 이런 거 긁히면.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녹슨 그런 철물 압정. 같은 그런 데에 그 균이 살고요. 그런 균이 사는 녹슨 못에 찔리면 파상풍에 걸릴 수 있다가 맞는 건데 그렇게 노출될 일이 우리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뭐 국가적인 예방 접종이 성공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치거나 그랬을 때 지저분한 그 상처가 좀 크게 났을 때에는 병원에서 의례적으로 파상풍 주사를 바로 즉석에서 놔주기는 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파상풍 같은 경우는 걸리면 막상 처치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그런 질환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있고 또 하나는 걸렸을 때 바로 이렇게 뭐 사망을 하진 않지만 이 병에 걸리면 굉장히 오랜 세월 고생하다가 죽는다. 대표적인 게 이제 B형 간염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치사율은 이제 언젠간 B형 간염으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굉장히 만성적으로 이 질환이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경우 예방접종 대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염성 질환들이죠. 그래서 내가 B형 간염이 걸렸던 A형 간염이 걸렸던 치사율도 치사율이고 만성화되는 것도 그렇지만 전염력이 엄청 센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독감이죠. 네, 독감은 전염이라 그래서 네. 굉장히 무서웠는데 독감이라고 하니까 좀 덜 무섭게 느껴지시네요. 그쵸. 전염이라는 게 내 거 옆에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옮겨주는 거. 네. 근데 그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감이 매우 무서운 질환이라서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사망률이 있긴 하지만 특히 신종플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건데 신종플루는 독감치고 굉장히 사망률이 낮은 질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난리가 났던 이유는 네. 그 전파력이 신종플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른 독감에 비해서도 전염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방접종을 막 급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방접종이라는 게, 이 질환에 걸려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거, 예방접종 하나로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건. 그리고 평생 만성질환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게 될 만한 거, 아니면 전염력이 매우 높아서 이거의 질병을 예방을 했을 때 파급력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것들은 다들 네. 이런 이후에 예후를 보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꼭 그 필수 접종이 아니라 권장 접종이라든지 선택 접종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필수 접종에 비해서 이런 사망률이나 전파력이나 질병의 예후가 네. 아주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약간 권장 접종,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이제 선택 접종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접종은 웬만하면 챙겨서 접종을 받으시고 권장 접종이나 선택 접종은 그럼 언제 받아야 되느냐? 네. 권장 접종은 누구에게 권장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질병에 관련된 가이드북, 가이드라인 같은 게, 네. 보통 우리는 네이버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예방접종 도우미라는, 모바일 앱도 있고요. 친절하게 네, 있네요. 매우 친절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보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일반 그 사람들은 그쪽을 잘 안 가죠. 정보에 대한 접근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매우 고퀄리티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방접종별로 누구는 꼭 맞아라, 네. 누구는 권장이고 나머지는 선택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독감 예방접종 젊고 건강한 혼자 사는 성인은 굳이 맞을 필요 없다. 네, 다만 뭐 어르신분들이나 만성질환자나 아이가 있거나 집에 아이들은 꼭 맞아라 뭐 이런 식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들이 나이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콕콕 집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예방접종 도우미 들어가시면 예방접종 백과사전이라는 게 아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예방접종별로 얘는 꼭 필수는 아니에요. 얘는 선택접종이에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도 그냥 스마트폰이 있지만 뭐 네. 게임이나 뭐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해주는 네. 어플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거 그쵸. 다운받으시고 여러분도 이 접종 꼭 맞아야 돼? 라고 막 이게 지금 할인한다던데 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네. 그렇게 해서 맞은 거 있거든요. 대학생 선택 때. 접종들은 네, 선택 접종들은 비용이 고려 대상의 가장 큰 변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수 접종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많이 맞잖아요. 네. 맞는 사람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근데 선택 접종들은 막 되게 비싸거든요. 막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런 거 막 10만 원대 넘어가는데 3번이나 맞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그보다 더 비싸면 2, 30만 원대 백신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할인해준다. 맞아요. 쑥 솔깃해가지고. 안 맞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굳이 제가 잘못한 행동은 아니네요. 네, 휩쓸린 건 아니네요. 선택 접종의 가장 큰 고려 대상은 저는 의사지만 제가 봤을 땐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선택 접종도 뭐 크게 뭐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다 맞으셔도 되고 예방접종의 부작용 때문에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방접종의 부작용들은 예방접종마다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굉장히 그 가장 큰 부작용은 뭐 아프다 뭐 이런 부작용이 있고
근육이 좀 붓고 아플 수 있다. 뭐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이고 네. 예방접종별로 약간 종특이적인 그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건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겪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드문 부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생님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해주는 예방접종 도우미 이 어플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오, 감사합니다. 역시 빠르십니다. 그러게요, 빠르세요. 시생님이 진짜 매번 상당히 빠르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우리 아기 수첩이라 그래서 소아들 네. 예방접종 요거 맞으시면 날짜 알람도 와요. 아 네. 진짜 맞을 때 됐어요, 막 이런 거. 그렇죠. 요거 날짜 알람 옵니다. 제 사촌 동생 보니까 네. 이때 맞았어야 됐는데 하고 깜빡하고 며칠 뒤에 가고 이러면은 아이들에게는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게 날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날짜를 꼭 지켜야 되냐? 사실 날짜가 일요일에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6개월 간격으로 맞으세요. 그래서 1차 접종 이후에 6개월 이후에 2차 접종을 하는데 그 2차 접종 시기가 주말이나 연휴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딱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땡겨 맞는 것보단 미루시는 게 낫고요. 진짜요? 네. 너무 땡기시면 간격이 좀 좁아지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간격을 미루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예방접종별로 어느 정도까지 미뤄도 된다라는 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6개월 간격으로 맞는 A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1년 안에만 완료를 하시면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아주 역사가 오래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한 편이고, 역사가 짧은 예방접종일수록 가이드라인이 좀 불분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이 역사가 짧은 애들은, 네. 1년 안에 다 맞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1년 안에 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데라고 했을 때, 항체 잔존율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확실치 않아. 뭐 이런 느낌인데요. 가능하면 그래서 1년 안에 다 맞는 걸 권장을 하죠. 날짜는 아주 강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날짜인데 감기 걸리거나 그럼 못 맞거든요. 모든 예방접종은 내 몸에 감기가 걸려있거나 장염이 걸려있거나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안 맞는 걸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 날짜를 딱딱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아이 엄마들은 이 아이 하루 늦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역시나 네. 그런 줄 알았는데요. 차라리 일찍 맞는 것보다는 늦게 맞는 게 낫고 네네. 그런 조금. 얘기도 해주시네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데. 질문부터 해볼까요? 네네. 기대희님께서는 저는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검진받으라고 나왔던데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아직 30대 처녀입니다. 결혼 안 하셨나 봐요. 꼭 받아야 되나요?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러나는 질문인데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30살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네. 무료 건강검진의 가이드라인에서 만 30세 이상에게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30대 인 경우에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조기에 확진을 해야 이후에 그 발전 가능성을 좀 빨리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전에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처음부터 암이 안착을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에 안착을 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네. 그러다가 그게 뭐 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뒤고 나중에서야 암으로 발전을 하는 잠복기가 매우 네, 긴 질환이에요. 그래서 네. 자궁경부암 검진은 기본적으로 30대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자궁경부암 그 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뭔가 일을 꿍꿍이를 벌이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요.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한 회당 요즘에 많이 싸지긴 했지만 1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네. 굉장히 스펙트럼이 가격이 넓은데 가격은 의원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네. 동네에서 이렇게 가격 딱 정해서. 근데 예를 들어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5만 원에 3번 맞으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45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거를 맞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30대 이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검진만 매년 잘 받으셔도 예방접종 비용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돼요. 그래서 매년 검진 나오는 것 중에 아마 경년에 한 번은 무료이거나 본인의 직업에 따라서 매년 이제 무료인 분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서 얘가 조기 검진으로 자궁경부암 초기 병변이 관측이 되면 네.
예방접종 비용보다 싼 가격에 치료가 되고, 네. 물론 암에 걸렸다는 게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조기 검진을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궁경부암이라는 거는 나중에 발견했을 때 예후가 되게 안 좋아요. 네. 근데 조기에 발견이 됐을 때는 예후가 매우 좋은 암이기 때문에 그 조기 검진이 매우 강조가 돼요. 검사 자체가 매우 짜증나요.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불쾌해요. 자궁경부를 도말하는 거거든요. 그 면봉보다 좀 더 까칠한 걸로 수압한다 그래서 네. 세포를 확 긁어내는 건데 네.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정이 좀 되게 찝찝하고 별로예요. 네. 경험적으로도. 네. 근데 그게 내 자궁경부에는 굉장히 소중한 그 검사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시고 사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맞아도 네. 이 검진은 매년 받으셔야 돼요. 그게 30대부터 받는 거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 자궁경부암 주사 맞으라고 광고할 때 보면 어린아이, 초등학생인데 네. 딸 넣고 우리 딸도 그 주사를 예방주사 맞기로 했다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봐서 예방접종은 어릴 때 맞을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10대 이후부터 맞는 걸 권장을 하고요. 예방접종 이후 예방접종은 미리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저희가 노출이 되는 과정이 뭐 이렇게 다른 과정보다는 가장 뭐랄까 다이렉트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관계 같은 걸 통해서기 때문에 아이들이 네. 노출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출되기 전에 깔끔한 상태에서 미리 백신을 맞아주자라는 의미에서 10대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20대, 30대, 40대 뒤로 갈수록 매우 비용 대비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45세 이후로는 별로 맞는 걸 권장하진 않고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10대에서 20대 사이만 맞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이제 40대까지 맞아도 된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점점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매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울 아라빠님께서는 자궁경부암 장모님이 네. 돌아가신 이유인데요. 아내가 가족력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딸아이도 이제 6살이라고. 이 질문 좀 미리 답변이 나오긴 했지만 언제 맞아야 하는지. 더불어서 유방암 검사. 네.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엑스레이로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병원에서는 초음파랑 엑스레이랑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일단은 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한 10대 이후. 네. 그래서 10대 초반부터 맞으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이 친구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뭐 20대 중후반부터는 원래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정확한 인디케이션은 30세가 아니고요. 성관계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매년 하라는 게 정확한 인디케이션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빠가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에게 엄마가 전달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우리 집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맞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방암 검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 같아요. 엑스레이로 하는 유방암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우 괴롭습니다. 이게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건강검진 없어요. 에서 유방 검사를 어떻게 받냐면 엑스레이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유방을 압착시켜서 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양인들처럼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눌러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네. 그만한 사이즈가 나오지도 않고 그 사진을 찍을 때 겨드랑이 가까운 쪽까지 다 압착시켜서 찍어야 돼요. 이렇게 막 끌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걸 찍는 기사분이 네. 있는 힘껏 잡아당겨서 그걸 네. 눌러서 찍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괴로운데 게다가 한국인은 그 치밀 유방이라 그래서 유선 조직이 되게 치밀해요. 촘촘해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밀 유방이니까 초음파를 받으세요라는 레코멘데이션을 받고 거의 끝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유방암 검진으로 적당한 툴은 그런 유방 촬영이 아니라 유방 초음파라는 점. 그래서 유방 초음파는 좀 비싸거든요. 돈을 네. 들이고 해야 돼서 그런 검진 기업에서 이렇게 그 직장 검진에서 옵션으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선택하라고 나오는 게 만약에 유방 초음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하시는 게 비용 대비 효과에서 가장 좋습니다.
하늘 아라빠님께서는 병원에서 하는 말이 좀 어려우셨나 본데, 네. 저는 정수장님 말씀이 지금 쉽게 이해가 됐거든요.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하늘 아라빠님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일단 우리가 가슴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한 방에 빵 찍는 거고요. 초음파는 그 미끄러운 거 이렇게 묻혀갖고 초음파로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을 다 훑어보는 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봐야지만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행복한 둥이맘님께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부작용 때문에 네. 걱정이 된다고. 이것도 선택인가요? 자궁경부암은?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선택 접종인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부작용이 이제 한동안 올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초반에 이제 방송에서 한참 이슈가 됐었고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뭐 FTA란다. WHO나 이런 데서 그 자궁경부암 백신 자체의 부작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검증을 해서 발표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 때문이다 아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게 아직 뭐 명확하게 결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맞던 분들은 계속 지금 맞고는 있는데 요거는 자궁경부암 백신 자체가 둘 다 아직 두 가지인데 둘 다 10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이미 대학생 때 맞았어요. 그 혹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맞는 건 45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네네. 그거 말고 다른 학교를 통해서 친구가 알아왔는데 거기는 10몇만 원이라더라. 세 번 맞는데 20몇만 원이었나? 거의 반값인 거예요. 그래서 먼 곳까지 가서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3번 맞는데 20몇만 원, 30만 원 가까이였을 거예요. 예, 그게 왜냐면 지금 현재 제공되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단가 자체가 워낙 고가라서 네. 회당 아무리 싸야 한 9만 원 정도? 이상은 맞춰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행사를 통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할인을 해서 하는 건데 워낙 비싸요, 백신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네. 약간은 합리적인 그 접종 가격으로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게 예방접종은 모든 예방접종들은 필수 접종이 아니라 이런 선택 접종들은 다 의원에서 자발적으로 가격을 정하게 돼 있어서 네. 동네가 내에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해보고 싼 데 가서 맞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제가 맞았던 게 쌌던 이유가 어떤 뭐라고 해야지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좀 적게 들어가서 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예방접종이 있어요. 자궁경부암이 네. 보통 이제 상품명으로 서바릭스하고 가다실 두 가지가 있는데 서바릭스는 좀 가다실이었나 봐요. 그게 익숙하네요. 서바릭스가 이제 2가 백신이라 해서 두 가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타입을 예방을 해주고 가다실은 4가 백신. 그래서 4가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타입을 예방을 해주는데 그 중에 2개는 겹치죠. 그게 네. 이제 암으로 가는 애들이고 가다실이 2개 더 예방을 해주는데 걔네들은 암의 원인은 아니고 콘딜로마라 그래서 사마귀 굉장히 낫기 어려운 염증성 질환을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둘 중에 뭘 맞을 것이냐 가격은 뭐 적게 나면 한 2, 3만 원 차이 나거든요. 회당. 네. 근데 이거를 어떤 걸 권해주시겠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한 돈 3회를 다 합치면 한 그래도 6만 원에서 10만 원 차이 나는 건데 네. 그냥 그렇게 좀 덜 내고 암 예방만 하는 서바릭스를 권장을 하자니 또 다른 게 찜찜하고 4가 백신인 가다실을 권장하자니 왠지 또 그 4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비싸긴 하지만 항체 유지율에 대해서 서바릭스가 좀 더 오래 간다는 설도 있어서 4가지보단 2가지를 하니까 그리고 2가지가 굉장히 고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는 분들에게 얘기를 막 하고 상의를 다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각자 결정을 해서 맞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천 달멍이 님도 맞으셨나봐요. 둘 중에 비싼 거 맞으셨다고. 잘하셨습니다. 본인의 결정이 제일 옳은 거 아닐까요? 네. 이게 뭐 18만 원 주고 맞으셨다는 다시사랑님도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나온 지 10년 안 됐기 때문에 초기 나왔을 때는 훨씬 비쌌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갈수록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생산가도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비쌀 때 맞으셔서 초기에 맞으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 또 예방을 하신 거니까 뭐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늘 아라빠님께서 추가로 질문 더 해주셨는데 병원에서 바로 초음파로 안 해주려고 한다고 일단 엑스레이를 권장하네요 하셨습니다.
유방 초음파를 하기 전에 이게 순서인데요. 검사의 순서가 일단은 엑스레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병변이 없거나 못 찾겠거나 치밀 유방이면 그 다음에 초음파를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이게 때문에 검사가 이게 가이드라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엑스레이를 한 번도 안 찍어보셨으면 요걸 먼저 찍고 초음파로 넘어가는 게 약간은 그런 스텝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9호선 급행열차님께서는 혈액 검사로 인체에 어떤 암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확할까요? 하셨어요? 요거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그 국가 차원에서 하는 조기암 예방 사업, 조기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걔네들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인체 검진이 있나 없나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전립선암처럼 약간은 좀 의례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진단 목적의 검사가 있고, 치료할 때 경과를 보기 위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간암 표지자가 있는데 알파테아 단백이라고 걔가 검사를 했는데 너무 높게 나왔어요. 알파테아 단백이 높네요. 이거 간암인가? 요렇게는 안 돼요, 이 검사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알파테아 단백은 간암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테아 단백이 높은 걸 발견을 하면 이게 왜 올라갔는지를 찾아야 돼요, 역으로. 간암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간암이 있는 분들은 거꾸로 알파테아 단백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은 암 표지자라는 혈액 검사를 해요. 근데 요즘에 건강검진에서 자꾸 얘네들을 하는데 암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불안하잖아요. 암에 네.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데 그런 불안을 약간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그 검진용 혈액 검사와 치료할 때 경과 관찰용 혈액 검사는 명확하게 저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과 관찰용 혈액 검사를 검진에서 하는 걸 저희는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뚜렷한 건 우리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해주는 나오는 기본 검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충실히 하시고 마찬가지로 암 정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립암센터하고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쪽에도 아마 링크돼 있는 것 같은데 암 정보가 거기에 있는데 보면은 암 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데 유방암 네. 검진을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몇 살부터 어떤 검사를 얼마마다 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없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어렵네요. 받아보신 분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 뭐 혈액 검사 같은 얘기 하라고 권유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은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에서 그렇게 혈액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요? 네. 건강검진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검진을 하러 가면 거기서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설명하면서 요거로 하면 암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트로 약간 네네네. 끼워 팔기를 해요. 추가로 이거 더 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본 분들은 정말인가? 막 이러면서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다음번에 건강검진 얘기도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은별님께서는 B형 간염 맞은 지가 꽤 됐는데 검사해보고 만든 게 좋을까요?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건강검진할 때 별말 없으면 된 건가요? 하고 헷갈린다고 하시네요. B형 간염은 저희 어렸을 때 다 맞아요. 원래 태어나자마자 1년 이내로 3번을 맞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B형 간염 보유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물론 요즘은 정말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네. 예전에는 10명 중에 2명이 B형 간염 보균자였을 정도니까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맞았는데 성인이 돼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B형 간염 환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들 어릴 때 맞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이 다른 예방접종들에 비해서 항체 유지와 생성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막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워낙
지금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균자가 많고 그러니까 일단 접종을 다 시키긴 하는데 오래 가는 분들, 평생 유지되는 분들이 뭐 한 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없어지거나 안 생겨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B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냥 맞으시면 되는데 그때 3번 또 맞거든요. 1차, 2차, 3차. 3번을 맞고 또 안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회사도 대해서는 회사도 있나 보더라고요. 회사 안에서도. 다시 맞으라고 했다고. 네, 그 건강검진에서 보통 B형 간염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면 확인을 다 해줘요. 항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해주는 검사로 만약에 항체가 없다라고 나오면 다시 접종을 맞으시고 그 접종을 맞아도 안 생기는 분들은 뭐 3번 더 맞으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이 사람 어차피 안 생기니까 조심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도 있고 요건 약간 헷갈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검진을 했는데 없다 그래서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검진하니까 있대요. 근데 한 3년쯤 뒤에 지나니까 또 없대요. 네. 그런 분들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인데 항체를 한번 주사를 맞고 생성이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역가가 떨어지면서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때 가서 또 맞으면 저도 한 몇 년 간격으로 이렇게 좀 추가 접종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검사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다음번 건강검진 때 알아서 또 이걸 해줘요. 그래서 추가로 검진을 따로 하시기보다는 특별하게 지금 당장 B형 간염 보유율이 높은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러실 계획은 아니라면 그냥 그 검진 때 기다렸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받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검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 직장검진 안 받으시는 분들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 분들은 지역가입자라 그래서 건강보건공단에서 2년에 한 번, 그 검진이 나오는데요. 그것조차도 안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에 가시면 검사는 해줘요, 항체 검사. 항체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고,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스티브 작부님께서 보건소에서 B형 간염 맞을 수 있는데 가격까지 써주셨어요. 싼데요? 이거 보건소마다 달라요. 이런 정책들은 보건소마다 달라서 무료인 데도 있고요. 실비만 받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마다 약간씩 정책이 다르니까 지역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서 맞으실 수 있으면 좋죠. 청주동구님께서는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감기가 걸릴 줄 알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광고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감기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감기를 예방해주는 건 없고 그렇죠. 독감?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는 2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치료제도 없고 우리가 보통 먹는 감기약들도 감기 치료제는 아니죠. 감기의 증상을 그냥 완화시켜주는 약들이고 독감은 이름이 이제 독감이라서 독한 감기 같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독감은 어떤 거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상기도 감염 증상을 독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감기 그러면 바이러스가 뭐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독감 그럼 걔는 그냥 인플루엔자예요. 인플루엔자만 예방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매년 그 겨울만 되면 전체 세계적인 유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올해는 이거가 유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도 서브타입이 되게 많아요. 바이러스들은 딱 그 똑같이 생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유전자 변이가 되게 많아요. 서브타입이라고 하시면 동그랗게 생겼다가 갑자기 막 팔각형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긴 한데 모양을 들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레벨의 크기는 아니겠지만 여튼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A, 뭐 인플루엔자 B, 인플루엔자 C, 뭐 인플루엔자 A 중에 H1N1, 뭐 H2N3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걸 다 서브타입을 라벨링을 해놓는다 그러죠.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 매년 대유행을 한 번씩 이제 겨울에 하는데 올해는 얘가 유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개를 딱 골라요. 그래서 동시에 그 3개에 대한 예방접종을 같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추석 지날 때쯤부터 해서 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3개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 이제 아무래도 추위를 계속 보는 거죠. 그 해의 추위.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절적인 유행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을에 추석 지나고 한 9, 10, 11월 정도에 전 세계가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갑자기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신종플루인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건데 그럴 때는 급하게 백신을 막 생산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이후로는 사실 계속 계절 유행만 계속 있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매년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맞는 거를 권장을 하고는 있어요. 아직도 맞나요? 맞아야 지금 되나요? 올해는 작년에 예방접종이 그 백신이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올해 생산을 별로 안 했어요. 많이 안 맞을 줄 알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주변에 동네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텐데 저희도 이미 끝났고 아마 좀 다른 병원들도 대부분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거꾸로 말하면 3가지만 되잖아요. 근데 운 나쁘게 그 3가지 중에 들지 않는 애가 걸리게 되면 네. 걸리는 거죠.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니까 감기 예방은 안 되는 안 걸로. 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내가 그동안 겨울에 걸렸던 게 인플루엔자인지 그냥 감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감기가 좀 덜 걸리는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그냥 내가 독감에 걸렸었는데 그 예방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감기가 안 걸려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독감 예방접종이니까 감기는 예방이 안 돼요. 그래서 감기는 안 걸릴 수 있지만 당신이 그동안 걸려왔던 게 독감인지 감기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덜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하거든요. 네. 독감 예방접종은 젊고 건장한 분들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접종을 맞으실 이유는 없고요. 집에 이제 아이가 있거나 어르신이 계시거나 혹은 뭐 만성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는 맞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미객님께서는 신종플루에 감염됐어서 타미플루를 먹고 지냈다고 하시는데 감염됐다가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독감 예방접종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신종플루는 그 인플루엔자의 여러 가지 작은 타입 중에 하나일 뿐이고 타미플루는 그 여러 타입의 인플루엔자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면역을 획득을 하시긴 했을 텐데 그 외에 다른 타입에 대한 면역을 획득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진 않고요. 젊고 건장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맞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 예방주사라든지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무사히 지나갔어요. 네네. 대부분 그렇죠. 좀 주사를 맞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싫어해요. 저 놓는 것만 좋아하고. 전 주사 맞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네. 신종이라는 게 붙어서. 이 네이밍 센스가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굳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네이밍을 자꾸 해요. 이게 왜 신종플루예요?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는데 이걸 누가 마음대로 신종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어느 나라도 신종플루라는 이름을 붙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신종플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그냥 그 유행성 독감 혹은 뭐 스와인플루라서 뭐 돼지 독감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은 여기저기서 붙였지만 야 신종플루는 진짜 이거 아마 외국에서 들으면 진짜 웃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이렇게 된 거면 약도 뭔가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다행히 걸리진 않았지만 마녀님께서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B형 감염 주사와 A형 감염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같은 날 같이 맞아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은 같은 날 맞는 거를 권장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같은 날 맞아도 돼요? 뭐 한 3대, 4대 맞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아프니까 같은 날 맞는 걸 권장을 하지만 다른 날 맞아도 상관없어요. 같은 날 맞아도 되고 이거는 거의 뭐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거냐면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이든지 맞으면 그 당일에는 이 몸에서 이제 항체 형성 반응이 나타나면서 약간 몸살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 대를 맞으면 그게 조금 심하게 올 수도 있고 근데 몸살 느낌이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대 동시에 맞고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 근데 그 몸살 느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몸살 느낌이 나는데 만약에 내가 예방접종 2가지를 맞아야 되는데 이틀 동안 몸살 앓는 것보다는 하루에 다 앓는 게 낫다 뭐 이런 원리이기도 하고요. 뭐 아프려면 하루만 아프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의학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백혈병이나 에이즈 환자분들
정말로 몸에서 저항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저희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지, 일반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잘못 좀 전달이 되는 말들인 것 같아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워낙에 체력이 약하시거나 네. 뭔가 그 평소에 몸 관리가 굉장히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대응하는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네. 저항력이 좀 줄어들어 있을 수 있으니 예방접종을 필히 맞으세요지만, 말씀해주신 A형, B형 간염은 그냥 맞으시는 게 좋아요. 면역력을 떠나서 A형 간염은 유행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예방접종이 이제 많이 펼쳐져 있긴 했지만, 어릴 때 A형 간염에 걸리면 약간 센 감기처럼 지나가요. 근데 이게 성인의 간에 A형 간염이 들어오면 네. 굉장히 세게 와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네. 뭐 많이 죽었죠. 우리 주변에서도 친구들 우리 또래, 그러니까 20, 30대가 A형 간염 바이러스랑 가장 그 코드가 안 맞는 세대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는 네. 어렸을 때 이제 흙 막 만지고 이러면서 자라다 보니까 항체가 생긴 거고. 네, 항체가 이미 어렸을 때 한 번씩 앓고 지나가서 항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도시에서 살을수록 더 항체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딱 걸리기 시작을 하니까 항체가 없는 이 빈틈을 타서 20, 30대에 쫙 퍼진 거죠. 네. 그러니까 20, 30대 A형 간염들이 걸려서 막 많이 죽었어요. 작년 몇 년 새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방접종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긴 했지만 A형 간염이든 B형 간염이든 지금은 필수 접종이에요.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항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네. 백만고지님은 감기약에 관한 질문을 좀 다르게 올려주시긴 했는데, 감기는 잘 안 걸리는데 2년에 한 번 정도 몸살 감기를 이렇게 앓으시나 봐요. 와, 진짜 건강하시네요. 약은 잘 안 먹고 정 심할 때는 개보린을 하나를 먹는데 감기약 먹는 것보다 빠르던데 이거 약 오남용인가요? 하셨습니다. 아, 절대 아닙니다. 잘 드시고 있는 거고요. 그 몸살 느낌이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통제 중에 우리가 두통 그러면 선전하는 약들 많잖아요. 네. 모린, 펜잘 이런 타이레놀? 애들. 예. 근데 얘네들이 두통약이 아니라 진통 해열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몸의 통증이든 간에 어디 열이 나든지 간에 걔네들이 다 들어요. 근데 굳이 두통약이라고 선전을 하는 이유는 두통 환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 저도 궁금했어요. 네. 두통, 맞아요. 치통, 생리통이라고 선전하잖아요. 동시에 되어 있는데 그게 머리로만 가는 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두통, 치통, 생리통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달리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관절염 파스. 걔가 관절에만 듣겠어요? 몸에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는데 굳이 관절염 파스라고 선전하는 이유는 관절염 환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두통, 치통, 생리통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몸살이 있을 때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열이 좀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열을 좀 떨어뜨릴 때는 해열제라고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이나 뭐 브루펜 같은 거 드시면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고요. 전 타이레놀 자주 애용하는데. 타이레놀이 좋은 게 빈속에 먹어도 되니까. 다른 약들은 약간 위장장애가 올 수 있는데 타이레놀은 빈속에 드셔도 된다는 게 참 좋죠. 내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도 하나요? 아,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 약은 내성이 있는 약과 없는 약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요. 네. 내성이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 카페인이에요. 근데 그 펜잘, 개보린 이런 애들은 카페인이 되게 유명한 진통해열제거든요. 네. 진통제. 그런 약들에 카페인이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내성이 있다라는 건 펜잘, 개보린 이런 애들도 베이스는 타이레놀 성분이에요. 타이레놀 성분에 이런 거 저런 거 섞여 있는 거거든요. 혼합제제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애들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나중에 이제 너무 오래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인데, 내성의 기본 정의가 꾸준히 먹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뭐 여성분들 생리통 있을 때 약 먹는 거, 뭐 내성 생길까봐 걱정돼요 이러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먹어서 내성이 생기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먹는 분들과 한 달에 한두 잔 먹는 분들과 누가 내성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매일 먹는 그러게요. 사람이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뭐 생리통 있을 때 약 먹는 거, 두통 어쩌다 했을 때 약 먹는 거, 감기 걸렸을 때 어쩌다 약 먹는 거, 요런 걸로는 우리가 내성이 생기기는 힘들어요. 친구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부터 젊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그 시절부터 생리통 때문에 개보린을 드셨다가 이제 그때는 하나로 됐는데 지금은 뭐 2알 먹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인데 꼭 그거는 양상이 바뀐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돼요. 개보린을 뭐 한 달에 한 번 매달 먹어봐야 1년에 12번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내성이 생기긴 좀 어렵죠.
특히 그 생리통증과 두통 통증과 뭐 약간씩 진통제 성분이 좀 적당한 게 좀 다르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어디에는 좀 더 이게 낫고 이게 있는데 병원에 한번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질 때에는 다른 물리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지면 요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상님께서는 병에 걸리고 나면 잠시라도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병마다 다른데요. 평생 면역이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한 번 걸리면. 그래서 한 번 걸려서 걔를 기억을 하면 수두 평생 이런 건가? 수두는 재발을 하죠. 홍역은 홍역도 다시 재감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평생 면역이 잘 생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홍역이나 볼거리 이런 애들이 평생 면역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사람마다 또 안 생겨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뭐 성인들도 그 병들이 많이 걸려가고 병원에 많이 오기는 하는데 평생 면역이 생기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냥 한 번 걸려도 재발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질병마다 많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불주사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 주사는 뭘 예방해 주는 거예요? 불주사. 이름이 불주사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왜 불주사가 됐지? 맞으면 엄청 화끈거리나? 그게 이제 마크가 생겨서 그런가? 그 어깨에 마크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수두 바이러스 백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한 졸업반 때쯤 맞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네. 팔을 보면서 나 불주사 맞았는데 너는 안 맞았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게 자국이 남아서 아마 그런 식의 얘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마크가 있는 그런 거. 저는 자국이 남지 않은 주사를 맞았다고 하던데 없을 수도 있나요? 전 자국이 없거든요. 근데 주사를 맞았대요. 불주사는. 그러니까 제가 그 불주사가 뭘 의미하는지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자국이 남는 주사가 크게 이제 BCG라 그래갖고 결핵 주사, 걔하고 그 수두 접종인 것 같은데 그 결핵 주사 같은 경우 요즘에 애들 이렇게 한 방에 놓지 않고 침이 여러 개가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 예. 그거 자국이 나야 제대로 맞은 거라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자국이 있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그래서 아마 자국이 없지 않을까.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있으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 여자아이인데 네. 자국이 있는 게 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을 주고 자국이 없는 걸 주사를 맞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선백리양님께서는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소염 진통제를 먹는데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갈등이 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정형외과적 진료는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시점부터 통증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쭉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수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수술을 하기 전 상황에서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식의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뭐 식이 조절을 해서 살도 빼고 디스크는 체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살도 빼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면 약물 치료가 되는데 그 약을 먹어서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이제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이게 갑자기 급성으로 막 와갖고 다리가 너무 아프고 걸을 수가 없게 돼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되는 분들은 겪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만성적인 이제 통증이 있는 분들이 겪는 상황이라서 진통 소염제를 뭐 몇 달 혹은 몇 년씩 드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게 내 몸에서 특별히 문제 없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사실 괜찮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등 근육의 관리, 네. 그다음에 체중 관리, 물리치료,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셔야 약의 역할을 최대한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 이상 넘어가면 뭔가 이제 시술에 대한 고려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저도 궁금한 거여서 아주 짧게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우먼스 타이레놀과 일반 타이레놀 차이점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우먼스 타이레놀은 우리 여자들 생리통 있을 때 네. 생리 직전 증상 중에 뭐가 있냐면 붓고 뭔가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몸이 네. 이렇게 뚱뚱해지는 느낌 혹시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띵띵 붓는 느낌. 그쵸. 그래서 부어요. 호르몬의 영향인데 그 부종을 좀 빼주는 약이 들어있어요. 우먼스 타이레놀은 추가로 들어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우먼스 타이레놀은 약간 그런 성분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약이고 타이레놀 콜드는 감기약 성분 중에 콧물, 코막힘 약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린이 타이레놀은 타이레놀의 양이 좀 작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체중별로 맞춰서 드시는 거고 우먼스 타이레놀이나 타이레놀 콜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질환에 특화된 그런 약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챙겨 드시면 되고 참고로 생리통에는 제일 좋은 건 그 이부프로펜 제제라 그래서 뭐 에드빌이나 이지엔6나 브루펜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1차 네. 선택 제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빈속에 위장 장애가 없이 먹고 싶고 좀 그때그때 좀 편하게 드시고 싶으면 타이레놀 드시는 게 낫고 우먼스 타이레놀은 타이레놀 성분은 약간 작고 다른 성분이 추가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붓지 않고 혹은 부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타이레놀 드시는 게 낫죠.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한번 진통제 같은 경우는 뭔가 한번 또 한 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정재당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동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YB 박정현의 회상 띄워드릴게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까?